자, 이번 총선의 격전지 전국에 여러 곳 꼽히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중에서도요. 이곳이야말로 진짜 격전지다. 이렇게 꼽히는 곳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여기 화면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갑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격돌하고 있죠. 자, 뉴스와이드 제작진과 제가 어제 이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얘기 그리고 후보들도 만나봤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영상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 나와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북부와 판교 신도시 전체를 성곡으로 돈 이곳에선 현역 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도전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천천히 내가 보니까 윤 정권의 안정적인 지지를 위해서 우리는 안철수를 좀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광재 후보님을 지지하는데 분당을 살려주실 그런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예, 분당 검토. 자, 저는 지금 분당 중앙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안철수 후보를 만났습니다. 이 현장에서 지금 주민분들과 인사하는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 만나서 바로 즉석에서 인터뷰 좀 진행해 볼 텐데요. 바쁘시죠 지금 굉장히? 안 바쁘면 안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바로 준비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동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역구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고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선거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저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고 그리고 또 주변의 후보들도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일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대로 안 되신다면은 정말로 분당에 맞는 후보구나. 분당에 애정을 갖고 있구나. 분당이 처음 세워질 때 처음 안랩 사옥을 설립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여서 이 초석을 깐 사람이구나. 이런 연구까지도 다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전자인 이광재 후보와 5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예측하셨습니까? 저는 여론조사 지금까지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선 때는 여론조사가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60대 30으로 더블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재선할 때는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 넘게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온 것도 제 평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사람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이고 그리고 그날 투표입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제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4년 임기한 국회의원보다 더 일을 많이 했구나. 그거를 아시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각오를 다집니다. 저는 지금 분당 탄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곳 주민들과 인사하는 모습 저희가 지켜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과 5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분당갑은 야당으로서는 조금 힘든 구이사가 지금까지 통념이었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역전한 것 같고 좀 상승세가 빠른 것 같습니다. 다녀보면 처음에는 나와줘서 고맙다 예. 라는 분이 많다가 그 다음에는 꼭 이겨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가 근자에는 이기면 정말
스쳐 지난 정치인처럼 하지 말고 일 꼭 잘해줘야 돼요. 이런 걸로 자꾸 변하는 걸로 보아 이 분당 판교 주민들의 마음과 자꾸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연고도 없는 지역에 왜 출마를 한 것이냐 이런 의문과 지적은 좀 여전히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까요? 그 판교라는 그 도시를 만든 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든 것이죠. 여기에 분당의 신도시 재건축을 통한 신도시를 만들려면 제가 원주의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한 제가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사 하다가 지금 인천 출마했잖아요. 예. 그 4년 전에 김은혜 후보도 얼마 전에 온 거고 안철수 후보도 사실 온 지 2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원래 저기 노원에 출마하셨던 분이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죠. 판교의 경제를 키울 사람이 누구냐? 분당의 재건축 미래도시를 만들 사람은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저 이광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지를 달기 쉬운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당 판교에 도전했습니다. 이광재는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국회의원 할 때는 마을회관에서 자면서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따뜻한 정치인,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실력 있는 정치인 이광재를 도와주시면 신나는 판교, 행복한 분당으로 확실하게 일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보름가량 남았습니다. 똑같이 4선에 도전하는 여야 거물급 후보들이 격돌하는 이곳에서 과연 주민들은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까요? 지금까지 성남 분당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앵커가 간다. 직접 다녀왔는데요. 어제 여야 두 후보를 보는 유권자의 마음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경기도 성남 분당갑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좀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하나씩 보죠. 여기 보시면은 RN서치 조사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최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광재 후보가 48.4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40.5 그리고 이 차이는 오차 범위 아니에요. 그리고 유호정 후보가 있었는데 최근에 등록을 안 했죠. 그래서 불출마 상태죠. 근데 조사는 같이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맞춰서요. 하나 더 보죠. 자, 이 조사는 조금 그 뒤쪽에 그보다 먼저 있었던 조사인데요. 이광재 후보 45,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44. 역시 뭐 오차 범위 요 안에. 여기 뭐 굉장히 좀 두 숫자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철영 교수님. 사실은 여기를 주목받는 이유가 워낙 거물급 인사들이거든요. 국회의원 3선씩 하군요. 4선 도전하는 여야 거물 인사들이 격돌하다 보니까 주목을 뭐 굉장히 받는 곳인데, 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승패 뒤에 누군가 분명히 이기고 누군 집니다. 자, 총선 승패에 따라서 이 승자의 정치적 위상 그리고 패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좀 가볍게 아직은 모르니까요. 일단 요거 좀 전망해 주시죠. 일단 뭐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당갑이 국민의힘에 조금 전통적으로 조금 약간 좀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어떤 국민적 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가 예상대로 아마 승리를 한다면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안철수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제3신당도 국민당도 아마 성공시킨 경험이 있고요. 예. 뭐 대권에도 직접 출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무난하게 승리한다면 총선 이후에 어떤 뭐 당권 도전이나 아니면 적어도 2027년 대권 도전을 향해서는 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예. 아마 이광재 후보가 만약에 이긴다면 예.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10년 정도 예.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약간 정치적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에 안철수라고 하나 대어를 잡게 되면 예. 아마 민주당 내의 어떤 위상도 많이 달라지겠죠. 오. 그게 걸맞는 아마 대접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단지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어떤 뭐 이광재 계보라고나 할까, 예. 뭐 당내 어떤 그런 세력화는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총선 이후에 당장이 뭐 당권에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2027년도 뭐 대권까지 나간다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이광재 후보가 만약에 이긴다면 예. 적어도 이광재 정치는 예.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는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이죠. 그러면은 승리를 가정해서 분석하셨어요. 그럼 지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 지게 되면 예. 사실은 완전히 뭐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뭐 대권 도전을 향한 어떤 그런 정치 뭐 일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저기서 지게 된다면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기가 어떤 뭐 우리 국민의힘의 험지가 아니고 그래도 양지로 꼽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후보에게 양보하고 조금 더 험지로 이동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당내에서 어떤 권유도 거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곳을 수정해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그리고 이광재 후보가 만약에 여기서 패한다면 다음에 또 출마하면 시즌되죠. 이광재 후보는 부담이 좀 덜하다는 겁니까? 뭐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굉장히 뭐 이 대권 주자급하고 붙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당장 정치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뭐 한 4년 정도를 더 기다리면서 아마 새로운 정치를 본인의 정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부담감은 안철수 후보가 더 크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런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도 오늘 비가 좀 내린 날씨인데요. 아마 두 후보 아마 저 지역에서 계속 이 이동을 하는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주제는요. 지금 정치권 공천은 끝났어요. 이미 후보 등록까지 다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확정된 겁니다. 각 당의 후보들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공천 취소 결정이 주말 동안에 나왔습니다. 이게 민주당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가보겠습니다. 논란 후보들 최근에 좀 꽤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 그걸 좀 진행을 하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민주당의 이영선 후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앞서서 이영선 후보 뭐 도와준다, 지지한다, 여러 가지 소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결국에는 공천 취소가 나왔거든요. 자, 그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임 후보 이영선 후보 얼마나 목소리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 이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10날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맞습니까? 아파트 4채, 오피스텔이 6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하고 무슨 오피스텔 하나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으로서는 제출된 게 왜 있는지를 조회할 방법이 없어요.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그리고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의 후보로 공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 후보 등록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공천 취소 그리고 제명을 한다고 민주당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에서 굉장히 급했고 빠르게 뭔가 절차가 진행됐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뭐가 신고가 두 가지가 나오죠. 선관위에, 그러니까 후보가 됐기 때문에 선관위에 재산 등등등 관련된 걸 신고해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아파트가 4채, 오피스텔이 6채, 일단 많아요. 합해서 10채. 그런데요. 이게 각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신고한 가치를 보니까 38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할 때 빚이요. 37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38억인데 빚이 37억이 넘어요. 그럼 뭡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 단박에 나온 게 이거 갭 투기, 갭 투자다 이거. 그것도 지금 10채나 된다. 발칵한 거죠.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앞서서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에 또 신고를 하잖아요. 재산 관련해서. 근데 그때는 아파트, 오피스텔 각각 딱 한 채씩만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당을 속인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안 되겠습니다. 이거 허위 신고, 공천 취소, 제명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설명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이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또 심지어 그 사실을 공당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과 국민에게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석을 1년 안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거 정기랑 교수님 재산 관련해서 당을 속였다는 점이 조금 충격적인데요. 이게 속인다고 가려질 일입니까 이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더라도 후보가 되면 선관위까지 속이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죠.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한 거죠. 아.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허위 신고라고 하는 것은 공천 행위 자체를 공천 작업을 방해했다는 측면도 있는 건데 예. 다른 말로 하면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천 심사 과정에서요. 허위 신고, 재산을 허위 신고해서 아마 공천 취소된 최초의 사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부동산이 많으면 그래도 일단 논란이 될 걸 알지만 당에는 다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신고 자체를 속여서 한다라는 그 발상, 이건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혹시 본인이 실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실수로 보이지 않고요. 예. 오히려 당의 어떤 허술한 검증 체계 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그렇게 제출했다고 보는 것이 신고한 대로만 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에서는 뭐 국세청을 통해서라든지 예. 뭐 재산 보유 현황 또는 뭐 세금 현황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당에서 어떤 자료 요청을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요청할 방법이 근거가 없습니까?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당에서도 차후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체계를 예. 갖추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요. 또 이런 당 자체에서 이재명 대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 혹시라도 당내에서 이를테면 민변 출신 변호사다. 예. 또는 뭐 친명 후보다. 이런 차원에서 부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진 않았는지 저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당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너무 쉽게 수월하게 판단한 거 아닌지. 그렇습니다. 이게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설치해서 예. 사실 후보들 검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건 제도적인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후보 검증 과정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당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습니다만 의석 한 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취소라고 하는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예. 이 파장을 최소화한 점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이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예.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조치를 통해서 당이 국민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예.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어떤 비판이 나왔는데요. 보면은요, 굉장히 또 강해요. 이건, 그러니까 갭 투기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인물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인데 이미 다 지나가서 후보 등록까지 한 상태에 취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영선 후보가 출마한 곳이 세종갑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이영선 후보는 공천 취소가 됐고 제명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남는 후보가요.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만든 신당이잖아요. 여기에 김종민 후보가 출마했는데 이거 상이 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는 전 빠지게 되고 이렇게 경쟁이 붙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는 이제 세종갑의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정민 후보를 저희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민주당에서 뭔가 갈등이 있었고 그런 걸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간 김종민 후보인데 지금 보니까 마치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김종민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가 차선책인데 그나마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건가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네. 만약에요 저 세종갑에 새로운 미래 후보가 없었다면은
민주당이 과감하게 공천을 취소했을까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미래가 우리 민주당하고 정책적 노선을 같이 하는지는 의문이에요. 애초부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선거의 화두가 예. 윤석열 폭정 내지는 윤석열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마이웨이를 하시고 그다음에 민생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물가 폭등으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는데 그리고 외교 문제라든가 그런 안보 불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산적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만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야당 대표를 공격한다거나 사정권을 행사하면서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만 일삼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정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아니지만 예. 심판 정서는 유지해달라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만약에 새로운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공천 취소를 한 거라면 비명행사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왜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던 분이 김종민 의원이시고요. 예. 지금 후보죠. 그리고 이른바 그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예. 당원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하셨던 분 또한 김종민 후보예요. 예. 그런데 김종민 후보가 당선되는데 도와드린다고 공천 취소를 했다?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 기본 정서하고 좀 괴리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지금 걱정스러운 건 민주당 당원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나가서 예. 비례를 찍더라도 차라리 김종민을 찍을 바에는 그냥 투표를 포기하겠다. 지역구 투표를. 이런 부분이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그러면 있습니다. 김종민 후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전혀 뜻밖의 차선책 후보가 된 셈인 겁니까? 불가피한 거라고 봐야죠.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김종민 후보가 어떻게 그 지역구로 옮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본인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공교롭네요, 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뜻밖의 상황을 만난 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보니까 심정적으로는 약간 좀 돕고 싶구나, 뭐 당이 다르니 도울 수는 없고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 오늘 좀 발언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영선 후보 아까 이영선 후보 관련된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논란됐던 내용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그림 안에 지금 선관위와 민주당 신관 그다음에 뭐 부동산 액수가 있는데 이쪽 이영선 후보 사진 밑에 보면 민변 출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민변 출신. 이영선 후보가 민변에서 활동한 변호사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 주목받으면서 논란되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가운데 이영선 후보가 있죠. 갭투기 의혹 및 재산 허위 당에다가 이제 보고를 신고한 셈이 돼서 이제 공천 취소됐는데 앞서서 조수진 후보가 있습니다. 강북을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진 사퇴를 했는데 과거의 변호사로서 성범죄자들 변호한 부분 이게 좀 여러 건이 뒤늦게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돼서 이것 때문에 자진 사퇴했거든요. 근데 조수진 후보는 민변 사무총장 출신이에요. 여기서도 민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다시 논란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더불어민주연합, 이거는 민주당 주도로 만든 비례 위성정당입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 순번 17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당선권이라고 할 수 있는 번호를 받은 상태인데 문제는요. 이분도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간부급을 역임한 거죠. 그런데 이 민변이 과거에 이 위성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위성정당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게 민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간부 출신 변호사가 위성정당으로 간 겁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목소리와 입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수진 후보와 이영선 후보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 하지만 민변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 이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폐륜적 변호를 행한 반인권 변호사였고 또 한 사람은 전세 사기 대책을 하는 민생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갭투기를 일삼은 반민생 변호사
라고 생각됩니다. 극과 속이 이렇게 다른 경우는 조국 사태 이래 위선과 파렴치의 또 다른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앞서서 한 분은 사퇴, 후보 사퇴, 그리고 한 분은 공천 취소됐는데 지금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위성정당 후보가 된. 근데 사실 민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위원이다. 이게 위성정당이라고 민변이 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간부 임원진을 지낸 변호사가 위성정당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민변이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민변은 어떤 데였냐면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때는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그 변호사들의 모임이었어요. 탄압받고 희생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변호사 중에. 예. 민변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딱 한 명 있어요. 오.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영래 변호사. 모든 변호사들이 존경하는 조영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단체가, 그 조직이 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군부 독재에 의해서 탄압받고 희생당하고 그럴 때는요. 민변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다음에 민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무게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변에 가입을 하든 가입하지 않았던 민변에 계신 변호사님들 예. 다 존경받고 그랬거든요. 예. 소수 정예였어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민변 숫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000명 넘어간 게 벌써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예. 지금은 몇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럼 굉장히 비대화됐죠. 민변이 왜 이렇게 비대화됐겠습니까? 이게 민변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권력으로 가기 위한 스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봤던 뭐 조수진, 뭐 이영선 이런 사람들이 다 민변 소속 아니겠습니까? 민변은 더 이상 민주화 사회를 위한 그런 변호사 모임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그런 세력이고 그다음 그중에서도 특히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물론 지금 몇천 명이나 되는 민변 회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숫자가 옛날에 몇십 명 그 단위였을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 민변 회원 몇천 명 중에는 저렇게 이영선 같은 사람도 있고 조수진 같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다. 저는 민변이 지금 각성하고 반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상호 부위원장. 예. 혹시 민주당에서는 이 민변 출신한 타이틀 그것 때문에 아까 정기랑 교수님이 살짝 언급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검증이라든가 이거를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민변이란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민변이란 시각과 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조금 소홀했다고 볼 측면은 없습니까? 저도 이번에 후보 등록을 해봤고 예. 경선까지 치러봤지만 민변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무슨 특별하게 역할을 하거나 뭐 어떤 힘을 작용하는 거라고 느껴진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어떤 성명이 나오면 그 성명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된 모든 변호사들은 다 동의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민변에서 지금 위성정당을 반대한 문제 때문에 이주희 변호사가 민변 사무차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모순 아니냐 이러지만 사무차장은 실무자급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무차장이라고 해서 모든 그 민변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발언을 하는데 다 인정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영선 변호사 사건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예. 잘못한 거죠. 굉장히 잘못한 거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윤리장전에 충실한 거예요. 살인범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요. 예. 그걸 변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리고 변호사들이 그렇게 변호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만 하면 그 변호한 대로 판사가 판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유지라는 절차를 통해서 검사는 예. 그 죄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요. 이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실을 파헤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거보다 혹시라도 더하는 죄를 안고 가면 안 되잖아요. 딱 지은 죄만큼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가 그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판사의 판결 내용 중에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 있고 무리한 판단이 있고 그걸로 어떤 피고인에게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다면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변론하는 거 가지고 만약에 문제 삼는다고 하면 그러면 뭐 조수현 후보인가요? 국민의힘에? 그다음 김상욱 국민추천 후보인가요? 그다음에 영입인재 중에 공지현 후보인가요? 그분들도 다 아동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어요. 그렇게 문제 삼으면 오히려 변호사에게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현대 이 형사사법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 사법 국가에서
선진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주장은 좀 많이 벗어난 그러면은 제가 주장이라고 질문을 조금 바꿔서 네. 특히 조수민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수민 변호사는 단순히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2차 가해 논란까지 있거든요. 그 네. 피해자의 부모를 언급하면서 했다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어떤 본인의 SNS나 블로그 상에 마치 본인이 성범죄 변호에 대한 전문가나 그쪽에 특화가 된 것처럼 약간 홍보를 하는 입장을 낸 게 큰 논란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러신 분은 굳이 공직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연결되면서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애초에 그 변론 내용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변론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걸 홍보 포인트로 삼아서 홍보한다든가 그럼 아니면 어떤 꼼수의 그 변론 방법들을 이렇게 자신의 홍보 블로그에다 게재해서 이렇게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김상훈 국민추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에는 공천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김상훈 국민추천 후보라든가 아니면 영입인재 중에 공지연 영입인재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 본인들의 홍보 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했어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마케팅 포인트를 삼았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정혁신 변호사 제가 짧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뭐 발로 가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 국선 변호사는 변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제가 예컨대 국선 변호사다. 그럼 맞기 싫어도 사형, 뭐 강간 이런 거 다 변호해야 된다. 그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조수진 변호사가 처음에 국선 변호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성범죄 사건을 많이 했네. 그래서 국선 변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선 변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변호사들이 저런 사건을 다 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맡아야 할 의무는 없는 거라고요. 그럼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조수진 변호사는 가해자들을 갖다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까지 더 덧붙여가지고 지나치게 과하게 그 변호를 하는 바람에 2차 가해까지 사실상 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진 변호사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인권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조수진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가해자를 변호했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를 변호했어야지 그래야지 인권 변호사지. 그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한 근거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민변의 사무총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한 건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백일화에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얻은 공천이니까 뭐 쉽게 얻었으니까 쉽게 내려놨을지는 모르지만 공천을 갖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지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16조 1항이고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게 변호사 윤리장전을 요구하는 직업 윤리입니다. 직업 윤리에 따른 행동을 비난하는 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두 분 변호사인데 논쟁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민변 출신 민주당의 후보가 된 또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의 후보가 된 이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압박하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도 지금 쉽진 않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전 지역의 후보인데요. 앞서 논란이 됐었죠. 저런 글을 과거에 올린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발칵했죠. 이 글 때문에. 그런데요. 이 후보가요. 또 있어요. 또 나왔어요. 최근에. 하나 더 보죠. 2010년 공동대표였던 법무부인데 역시 여기도 이 아까 민주당 후보들과 관련된 이런 사건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또 이게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의식으로 폄하하는데 이런 분들 공천한 거 그야말로 친일 공천 아닙니까? 일본의 지배가 조선보다는 훨씬 나았다. 지배받는 거 훨씬 나았다. 이런 발언들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의식.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회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그 당시 제 사려 깊지 못한 그런 글로 회장님께 먼저 신뢰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또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일시적인 실수로 넘어갔다 이렇게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문제는 예. 7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그와 생각이 같으냐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영 교수님.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대략 난감한 상태죠.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었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뭐 구체적인 어떤 해명이나 설명은 없었고요. 단지 이제 보면 우리 그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변호사가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해자 입장에서든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든 그건 직업적 소명으로 당연한 걸로 보이거든요. 단지 그 순간에 어떤 가해자 입장을 감안하는 과정에서 발언의 수위나 아니면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가해자 입장에서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공인의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좀 조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학계에서 저런 어떤 역사적 재평가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라는 영역, 어떤 공인의식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부분들은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나머지 우리 그 지금 성범죄 변호와 관련된 우리 일부 후보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 후보 갈릴 것 없이 또 독인 개gin으로 아마 공인의식이 부족했다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을 보면서 이게 그렇다면 이게 변호사 리스크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과거에 본인의 어떤 이력 또는 행적 이런 게 이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여야 모두 좀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주제 좀 가보겠는데요. 다음 주제는 뭐랄까요? 설화입니다. 설화.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말 한마디가 총선 판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이미 많이 여기 나온 패널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죠. 과거의 선거에서. 자, 지금도 설화 얘기 나오는데요. 그 주제로 좀 가보죠. 중국의 셰셰. 강원 서도 전략. 강원 서도로 전락.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발언인데 이게 좀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죠. 그럼요. 일단 이 두 가지 발언이 이제 크게 논란인데 그 화면을 좀 정리 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22일과 23일 있을 동안 발언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뭐 대중국 관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했죠.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쉐쉐 이렇게 하면 되지. 대만에도 쉐쉐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경기도 남북도를 나누는 문제 이게 좀 어떤 정책 이슈잖아요. 근데 경기 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전락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강원도는 이미 전락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전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우선 이 쉐쉐의 발언 요 관련된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너무 이 친중 내지는 굴종적인 그 관계를 맺다 보니 이 부분이 붕괴된 면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국 일변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불정적인 태도 이 부분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셰셰 고맙습니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거 민주당의 중국을 바라본 시각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좀 비판하는 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언. 강원 서도로 전락. 이 발언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 북부 얘기를 하면서 강원 서도라는 표현을 했더니 그거를 비하 표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는 표현을 해서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또 사과를 이재명 대표가 했네요. 정혁진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직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됐잖아요. 네네. 뭐 그거 대해서도 약간 유감 사과 입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비슷한 맥락으로 뭐가 좀 더 나왔네요 지금요. 그런데 이직보다도 조금 더 심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더 큰 정치인이 되면 예. 우리나라 외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컨대 중국에 쉐시하면 중국 사람들 좋아하겠죠. 그런데 바로 뒤에서 대만에도 쉐시하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예민한데 이쪽에도 오케이, 저쪽에도 오케이.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니네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사실은 중국과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대표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2023년 작년 6월 8일에 어떤 예.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관저에 초청돼서 갔었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갔다가 한 방을 갔다가 제대로 얻어맞았단 그게 말이에요.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제1당의 대표가 그 대사관저 딱 들어갔더니 싱 대사가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갖다가 이만큼 들고 예. 15분 동안이나 연설을 갖다가 했는데 그 연설의 내용은 뭐냐? 한국은 중국에 순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세계 제1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친미 외교하고 있지 않느냐? 그 잘못된 판단이다. 그다음에 너희들은 중국의 패배에 대해서 배팅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게 누가 이야기했느냐?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나라 제1당 대표 불러앉아놓고 그리고 나가지고 미리 작심하고 한 이야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시시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권칠승 의원 옆에 있었는데 받아 적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는데 지금에 와서 또 중국의 시시, 대만의 시시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란 교수님,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총선 앞두고 이거 말 조심해야 된다, 설아 큰일 난다, 이거 계속 경기력 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거에 대한 주의를 했었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조금 수위가 올라가면서 설아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실수한 부분은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장 유세가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입이 점점 독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유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 지지층을 모아놓고 지지층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로. 그래서 이게 그냥 학술상에서 인터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지층의 어떤 열광을 끌어내기 위한 열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바닥 민심이 뭔가 좀 넘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또 지지층이 갖게 되는 하나의 그런 현장 유세의 특성을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쉐시 발언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이른바 이념 중심의 이른바 역대 최악의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외교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되는 것이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우리가 북중러 한중일이라고 하는 그런 대치 구도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익을 취할 게 뭔지 대만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취할 게 뭔지 이런 현실주의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유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유세현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게 뭐 중국의 굴종적이다, 양안관계 중요성을 모른다, 왜 학술적으로 접근합니까? 저는 그 대목은 전혀 발언의 취지를 호도하기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 양안관계의 중요성 또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뭐 군산에서 유세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칼 테러를 패러디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의도가 뭡니까? 결국은 여전히 2024년 오늘에도 5.18 부정하는 세력이 정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럼 강원서도 전락은 약간 지역을 언급하면서 약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그 지역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앞부분의 쉐시의 발언은 이거는 외교적인 어떤 정책과 인식의 차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좀 해석해 준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특히 이제 중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판단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국에 가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그런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그리고 실익도 없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시킨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할 것이고 결국 이 불합리를 바로잡을 겁니다. 자, 지금 외국인 얘기했지만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분들 얘기예요. 총선에는 투표권이 없지만 지방선거에는 투표권을 갖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현재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거주 요건도 없이 상호주의 적용에 제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이 외국에 가서 영주를 하고 있을 때는 투표권을 못 얻지만 우리는 반대로 외국인한테 준다. 이건 뭔가 상호주의 위반 아니냐. 특히 왜냐하면 숫자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김철호 교수님, 중국 이슈로 약간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약간 이슈화하려는 그런 판단일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좀 강력하게 제기할 때가 왔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표권이라든가 토지 소유 이런 것들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이제 지방선거 때부터 이제 국내 거주하는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참정권을 허용해줬는데 예.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10만 명 정도 되면 사실 그 중국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투표를 하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예,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특히 그 10만 명 정도의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친중 정세의 바탕이 된다고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친중 정서의 형태도 보이는 것도 예. 아마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중국인 표 또 예. 겨냥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게 지방선거 이전에 아마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예. 또 다른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이 문제 화두를 꺼내 들고 이 부분을 반드시 이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강력한 뭐 제대로 된 문제 제기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총선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 때 적용되는데 왜 지금 총선 때 이 이번 얘기를 꺼내는 총선 거죠? 때 해야 이제 이건 입법사항이니까요. 예. 입법사항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만약 일정한 뭐 과반 이상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예. 이 부분도 우리 강력하게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그럼 약간 겁니다. 공약성격으로 내놓은 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보시는 총선이 겁니까? 지나고 또 지방선거 다 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표가 어느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예.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조성호 변호사. 근데 실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아예 투표권이 없잖아요. 우리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국가 구성에 관한 투표권은 없고요. 예. 그 나라 국민도 없습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관한 투표권은 일부 인정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상호주의가 아닌 거네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런 외국인 참정권에 관해서 예.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거의. 근데 단지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걸 도입할 때 예. 사실상 상호주의 압박용으로 도입한 건 또 맞아요. 이게 근데 상호주의 압박용이 중국 쪽이 아니고 예. 원래 이 그 외국인 참정권 도입 취지는 뭐였냐면 적어도 제1교포들이 그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앙정부 구성에 관해서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지방정부 구성에서 자기들 주민복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예. 지방정부 그 구성에 관해서라도 조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예. 시민단체들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른바 그 제1교포들을 돕기 위한 예. 운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들어왔던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그 전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이걸 먼저 열어서 압박을 해보자. 상대국에다가 약간 압박하는 용도로 도입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관철이 안 된 거네요. 여전히 일본도 관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중국 말 것도 없고 다 그냥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중국은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권이 인정되는 국가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예.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애초에 상정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아까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과하다고 보는 건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주권자 중에 이렇게 투표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한 12만 명 정도 된다고 예.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국 동포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네요. 예. 그러면은.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투표율이 어느 정도냐? 13.3% 정도예요. 지난 2022년에. 낮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3,000명 정도가 참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13,000에서 15,000명 정도가 참여하시는데 예. 이분들이 또 전국에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방정부 구성에서 이분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뭐 10만 명 정도 참여한다. 이건 굉장히 강한 주장이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이렇게 좀 그 적어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복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외국인의 참정권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 경제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약간 더 폐쇄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고 또 아까 그 정민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지 취득 문제와 관련된 걸 말씀하셨는데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기타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도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지 상호주의적 관점으로 결정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곳에 굉장히 많은 자산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되게 작은 섬에서는 면세로 막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용하는 게 과연 맞는지 특히 우리 같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서 주택을 외국인들에게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득을 허용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 때만 되면은 우리 인접한 국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특정 정당의 관점으로 비춰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격돌을 합니다. 시시때때로. 이번에도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준비된 내용은 각 정당에서 뭔가를 국민들 위해서 이거 해주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일단 귀를 확 잡습니다. 거기엔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거 가능합니까? 라고 또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우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내놓은 건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내놨죠.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금 줘야 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25만 원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귀를 잡죠, 당연히. 자,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얘기했습니다. 자, 3자녀 이상 가구, 그 자녀들 모두 대학 등록금 면제 추진합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나오는 질문은, 근데 돈은요? 어디서? 이게 나오는 거죠, 지금. 우선, 전 국민 25만 원, 요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요거 전혁진 변호사하고 정기랑 교수님, 요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요거 1인당 25만 원이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가구당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저런 진심인가? 만약에 진짜로 정부에서 뭐 없는 돈 찾아가지고 가구당 100만 원씩 딱 지급을 갖다가 하면 야당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여당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돈을 주는 건 여당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효과가 지난번 총선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코로나 지원금 해가지고 돈 이렇게 쭉 받았더니 그래도 돈 주는 여당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그 결국은 이제 180석 된 것에 상당 부분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갖다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에 뭐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반대해야 할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먼저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요? 본인이 먼저 하자라고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한 13조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가 조금 안 된다라고 하니까
13조라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에 비하면 한번 뭐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설레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난번 코로나 때도 이런 식으로 돈이 이렇게 뿌려지는 게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이게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저러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할 때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는 반대할 거다. 분명히 반대할 것 같다. 이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닐까요? 아니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끊기 어려운 유혹이 아닐까. 이거 한번 해볼까? 가뜩이나 지금 뭐 여당 야당 치열하게 붙고 있고 지금 여당도 뭐 이렇게 분위기 안 좋다라고 경제도 하는데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불감청 고소원 아니냐 한번 해볼까? 저는 이런 유혹을 지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영 교수님이 이 정책 제안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중요한 것은 정혁진 변호사가 잘 얘기했죠. 정부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자, 지금 민생 경제가 피폐하고 파탄 지경이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정책적 소신이기도 합니다. 지난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랬고 보편복지 입장에서 전 국민 뭐 재난지원금 우리 또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 여당이 정혁진 변호사 말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걸 정부 여당의 이슈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근데 왜 그런 발상을 못 하는지는 좀 답답한 지경입니다. 자,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면제하겠다. 저는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재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80조 예산에서 13조. 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했을 때 13조의 재원이 필요한데 13조 재원 얼마든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정부 여당은 민생이 어렵다 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이것이 여당에 유리할지 야당에 유리할지 지난 경험을 비춰본다면 여당에 유리한 이슈입니다. 그걸 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 정부 여당이 민생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선대위에 민생 특위를 설치하더니 또 대통령은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사람을 민생 특보로 임명합니다. 자, 정치적 상술로서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부 여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날뛰는 생활 물가 대책이라든지 또 서민 생계 지원의 어떤 방안부터 뭔가 실효적인 답을 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당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됐잖아요. 그때도 뭐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갔는데 당시에도 아니 이거를 왜 전 국민한테 다 줍니까? 보편 지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분들만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쟁 대단했었죠. 글쎄요, 이게 또 그런 논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만 나오고 사그라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자녀 가구 그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 모두 면제 이거 추진합니다. 이 얘기를 꺼내놨죠. 이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자녀들을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문제는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건 우리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조상호 변호사 매우 칭찬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칭찬입니까? 아니면 비판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 이제 그 실행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예산 편성권을 여전히 행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국회 통과시켜줄 의지는 있으니까 편성해 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 또 나중에 집행하는 것도 또 행정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행정부가 그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쇼잉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렇게 3자녀, 뭐 2자녀, 4자녀 이렇게 해서 무슨 혜택을 갖다가 완전히 달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특정 세대, 아니 특정 가구 내지는 특정 여성에게 마치 출생의 부담을 다 떠넘기고 짐지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가구당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한 명이라도 낳아달라. 2명 낳아주면 정말 고맙다 해야 될 판인데 한두 명은 그럼 혜택 안 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국가 출산 책임제, 국가 출생 책임제. 예. 왜냐하면 결국에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 기본 단위인 국민을 만들어내는 예. 일이고, 그분들이 나중에 또 정상적으로 잘 교육받아서 자라면 굉장히 훌륭한 납세자가 돼서 국가 재정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혜자는 결국 국가라고 본다면 예. 국가의 어떤 구성 단위를 만드는 일에 국가가 한 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게 아니라 국가가 온전히 훌륭한 납세자 내지는 훌륭한 국가 구성원을 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주도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책 설계를 다시 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초영 교수님. 이걸 가지고 좀 단박에 나오는 게, 아니 총선 앞두고 갑자기 돈 어마어마하게 푸는 정책들을 여야가 다 내놓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또 나오는 시각은. 일단 뭐 이재명 대표하고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기본소득 개념이란 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이죠. 전체를 다 준다. 근데 보편 이름하에 사실은 현금을 살포하자는 거거든요. 현금을 살포했을 경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단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조금 선택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써야 될 곳에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국가 예산을 좀 투입하자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무한정 나누다 보면 물론 국가가 국민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아직도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거든요. 단지 그런 부분이고요. 단지 하나 보면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이 부분을 제안해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보면 방금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 보육의 개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오늘도 찔끔찔끔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3자녀 가구인데 사실은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한 명의 자녀를 가지는 것도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통계적으로는 한 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출산의 문제는 출산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근데 결혼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어떤 주택에 대한 부담 이런 것까지도 좀 생애 전 주기를 관리하는 그런 국가 보육 개념에 좀 접근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찔끔찔끔 그때 필요한 대책만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뭐 정책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야 뭐 대표, 비대위원장 모두 오늘도 굉장히 분주한 일정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일정이 좀 있었거든요. 우선 그 관련된 내용 넘어갈 텐데 제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파를 몰고 다녔는데 서울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랐나요? 오늘 서울에서의 유세 모습, 그리고 뭐 유권자들한테 인사하는 모습, 만나고 다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을까요? 예, 두 분이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짜장면 먹을 때는 단무지 안 먹는데 여기 오면 그래도. 아, 그래요? 아니, 우리 저기 위원장님 떡볶이 좋아하세요? 저는 아주 좋아하고. 우리 마누라의 최고 메뉴. 그러니까. 아, 최애 메뉴. 우리 올콜라네. 요 김초영 교수님, 요건 좀 분석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근길 인사한 게 여의도역이에요. 이거 5번 출구로 좀 보이는데 첫 출근 인사였어요. 그리고 뒤쪽에 나온 영상은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특히 뭐 DK 지역 등등등 방문할 때 그 모습인데 그때는 뭐 엄청난 인파예요. 확실히 서울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
좀 온도차가 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아무래도 뭐 지방 유세 내려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나 당원들이 이제 모처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기 때문에 예. 그 현장에 많이 와서 지지자들이 일단 많이 온다, 네, 거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도 그분들에게 또 힘을 주지만 그게 많이 그분들도 오는 겁니까? 많이 준비를 하는 겁니까? 이제 뭐 많이 서로 뭐 준비도 하고 예.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당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시니까요. 근데 오늘 아무래도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예. 정말 순수하게 선거운동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거는 그래서 진짜 뭐 그냥 진짜 출근한 유권자분들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는 정권가에 있는 어떤 회사원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분도 저렇게 와서 이제 악수도 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또 이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본인 선거를 한번 해본 경험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뭐 90도 인사하는 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 저게 진짜 선거의 후보들의 모습이 저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 악수도 청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조금 머쓱해하는 어떤 약간 뭐 초보 정치인의 모습은 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출국길에 사는 곳이 서울 여의도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요. 여기서 출국길 인사를 하신 분이 앞서서 있었어요. 2년 전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시죠.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 지하철 인사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그 영등포 그 여의도역 앞에서 한번 인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민심을 직면하는 것은 출근길 인사, 퇴근길 인사를 통해 가지고 동원된 군중이 아니라 정말 정해진 장소를 무작위로 지나가는 대중에게 정치인과 정당이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나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경영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진정한 과제가 있는 지역을 만난 겁니까, 오늘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2, 3주 전만 해도 서울 여론은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 현실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목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왜 그러면 이 서울 여론 지형이 바뀌고 있느냐. 저는 다시 시작된 용산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용산발 리스크를 최근에 등장한 것만 하더라도 일단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 또 귀국, 또 황상무 수석의 어떤 사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심판론의 정서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그 중심이 바로 서울 수도권 여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정당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는 형국인데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벌써 취임한 지 3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 초기에 상당한 현장에서 어떤 열기라든지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도 어느 정도 다 뭐랄까 좀 효과가 약화돼 가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결국 운동권 청산론, 또 뭐 정북 세력 심판론, 이재명 대표 심판론. 왜 사실 뭔가 어떤 중산층 또는 뭐 무당파 이런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정책 의제를 내놓는다든지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단히 취약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윤석열 정권의 정권 심판론이 다시 재점화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영향력들이 퇴조하면서 나타난 오늘의 현장이 바로 서울 지하철역 유세 현장에서 보여진 하나의 그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치현 교수님께 추가로 좀 드리면 서울 여의도역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 저기서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저희 가서 인사를 했고 역시 같이 후보와 같이 동행해서 서울 여의도역에 뭐 상징성이 있는 겁니까? 거기를 왜 갑니까? 똑같으네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아마 이번 22대 총선에서 아마 새로운 국회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오늘 가서 아마 보면 이제 그 여의도가 그나마 여러 가지 좀 이 풍향계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출근하는 이제 뭐 우리 회사원들 보면 저렇게 좀 냉랭한 이유가 저는 뭐 이종섭 대사는 이런 건보다는 이 고물가 고금리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고물가가 되면 결국 월급 봉투는 그대로인데 임금은 줄어들고 그러겠네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연끌해서 집을 장만하셨던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자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한번 현장에 가서 지금 이번 총선의 화두를 어디에 둬야 될지 아마 조금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중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전략을 조금 서로 보완하고 하는 그런 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난주에 좀 알려졌었는데 오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잡혔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일 예방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로 시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대구로 가는 거죠. 대구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꺼내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사면 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정혁진 변호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다면서요. 아니 근데 과거에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방하는 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아니 안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은퇴했고요. 누구처럼 무슨 뭐 정권을 잡으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나볼 계획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온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결국에는 보수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핵심이 대구잖아요. 예. 그런데 대구의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저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게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를 갖다가 했잖아요. 물론 그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 칼을 갖다가 잡았던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 나 안 만난다. 난 당신 만나기 싫다. 뭐 이런 나 억울하다. 예. 이런 식의 포지션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아마 내부적으로 다 조율이 됐겠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그랬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하지만은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그냥 수긍하고 용납하겠다. 그러니까 만나주겠다.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도태우 변호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 취소된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구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대구의 민심도 좀 뭐라 그럴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일 뭐 구체적인 시간까지 예고됐으니까요. 아마 이 모습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 이후에 과연 무슨 목소리 어떤 얘기가 나온 건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일단 이렇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에 관한 얘기를 좀 쭉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요즘에 보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용산을 향해서 뭔가를 요청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수용하는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지난 17일에 이종섭 주 호주대사 귀국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 거치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종섭 호주대사가 귀국 결정이 나고 실제 귀국했어요.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은 실제 사의를 나타냈고 수용이 됐습니다. 관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전공의들, 그러니까 지금 의사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이 파행이잖아요. 의사 지금 병원들이요. 전공의 면허 정지에 대해서 유연하게 다뤄야 된다. 유연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자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하자. 그리고 전공의들 면허 정지 날짜가 원래 26일로 딱 뭐가 집행이 된다 그러는데 약간 미뤄질 수도 있다. 유연하게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관철이 됐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남는 문제가 뭐냐면요. 최근에 이 전공의들 요 파업이나 또 사태 관련해서 지금 의대 정원 2,000명까지 늘렸고 대학교를 좀 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도 그럼 뭔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황상무 수석의 사태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을 요청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사실 소환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죠. 재판을 받은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이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필요한 중재와 대화의 분위기와 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료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유지하더라도 10,000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연간 한 2,000명 정도의 배출은 필요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는 이제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철규 교수님,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근에 전공의들 요 사태와 관련해서 유연하게 대처된다. 이걸 정부가 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주는 셈이 됐거든요. 관철이 된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달 전만 해도요. 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하게 모습을 봐왔거든요. 근데 입장이 달라진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일단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금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짜잔하고 나타날 거를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예상했다, 그걸.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공의들 어쨌든 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처분이 나가고 그리고 또 어쨌든 뭐 대학 교수분들도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이 의정 갈등이 굉장히 의료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 자체가 지금 총선 앞두고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 이 뜻입니까? 정부로도 부담되고 어떤 선거를 치러야 되는 예. 여당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좀 어느 정도 의정 갈등을 해소할 만한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문제는 만약에 이게 지금 아마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4월 10일 이전에는 어떤 결론이 나야 됩니다. 4월 10일 이전에 만약에 결국 핵심이 의사 증원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건데 예. 2,000명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2,000명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대화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의사 쪽에서 볼 때도 결국은 2,000명이 아닌 어느 정도 숫자를 줄여야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2,000명 관련된 부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의견 중재를 내고 그걸 또 정부가 받아내는 모양새 이렇게 나올 걸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의사협회 그 사이 예. 또 의협 그다음에 어떤 한동훈 위원장까지 지금 4명의 어떤 변수가 들어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 상을 조절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어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거 없다라고 또 못을 박았는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 이런 상태로 하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어정쩡한 스탠스가 돼버리면요.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비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조율 능력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월 10일 총선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이 의사 정원 어느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결정이 되고 타협책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4월 10일 이전에 나오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 어정쩡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떠들면서 선거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지금 증원 규모에 대한 타협책이라는 건데 지금 정부는 2,000명이라고 계속 못을 받고 있는데 타협책이라면 그보다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뭐 의사 단체에서 요구하는 300명, 400명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할 거고요. 예. 저는 4자리 숫자, 그러니까 1,000명은 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 2,000명이 한 절반 되죠. 그러니까 한 1,000명에서 한 1,200명 예. 정도에서 아마 어느 정도 타협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일단 이 증원 규모와 관련돼서 또 전망 목소리 내신 분들이 있어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의 반응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증원 규모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것을 조정하는 척하면서 표를 가져가려는 또 다른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더 큰 게 남았죠. 국민들 힘들고 불안한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사 파업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그래도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어요?
애초부터 우리 당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의대 증원 문제를 갖고 의사 때리기를 통해서 뭔가 정부가 일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그 나중에 가서는 대폭 의사단체에 양보를 해서 문제를 그냥 봉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당이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애초에 시나리오였다고 봅니다. 총선용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그럼 이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이것도 약간 어떤 타협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어내는 모양새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이거. 왜냐하면 너무 갔어요 정부가. 왜냐하면 그 전에 이게 만약에 됐으면 이 정원 조정을 통해서 좀 해결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었는데 비수도권의 1,600명을 이미 배정해 버렸어요. 이미 대학별로 할당이 돼 있죠. 네, 다 할당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당 그 지역, 그러니까 비수도권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도권보다 지금 비수도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그 지역의 사활을 걸린 문제로 막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다시 또 줄인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정말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 능력을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그림을 만들기는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워딩을 들어보면 알아요. 뭐냐면 정원 조정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원 조정을 지금 얘기해서는 더 깊은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힘들다고 봅니다. 정신 변호사는 주변에 좀 들으신 얘기도 있을 테고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2,000명 문제는? 뭐 들은 이야기는 없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원 조정 충분히 될 것 같은 게 가능하다. 사실은 정원 조정 제가 봤더니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충북대 의대가 지금 49명이거든요. 그런데 151명을 늘린대요. 3배가. 그래서 200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최소한 50명 이상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충북대 병원에 충북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 분들이 충북대 의대 50명도 안 되고 49명인데 이거를 200명으로 한다라고 했다가 뭐 100명 정도로 조정한다. 거기에 대해서 충북대병원에서 뭐 불만이 있겠습니까? 충청북도 청주분들이 뭐 불만이 있겠습니까? 경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대가 76명인데 124명을 늘려서 200명을 또 맞춰요. 그러면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도 한 50명 정도 뺄 수 있는 거 아닌가? 50명을 빼도 경상대 의대는요 2배가 되는 거예요. 150명이 되는. 그러니까 150명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충북대 의대나 경상대 의대나 49명 그다음에 76명 그 의대인데 200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교수진이나 시설이 알겠다. 줄일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안으로 제시를 할까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교수님들도 그 한 명도 못 늘린다.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적정한 그 선에서 타협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남 교수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000명 이 증원 문제에 대해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미 시작했다라고 봐야 된다. 시작했다. 그러나 그냥 성패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다. 자, 그동안 정부 여당이 너무 과도하게 2,000명을 증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밀어붙여 왔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금 이런 양측의 치킨 게임을 뭔가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나마 국민들에게 정부 여당의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는 그것이 야당이든 여야든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의대 교수들 이 사직서 제출 뭐 사태라고 할 거야 이게 오늘 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정부하고 또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의정 갈등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누구보다 누가 잘생겼다 이거 한참 유행했었는데 또 나온 건가요 이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요. 최근에 추미애 이제 후보죠. 민주당 이제 후보가 됐는데 이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둘 중에
더 잘생긴 사람은 질문은 이재명 대 차은우. 차은우 배우가 또 나왔네요. 여기. 그러자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앞서서 이런 얘기 이미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앞서서 하신 분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저 안규령 후보인데 과거에 저런 게 알려지고 후보 돼서 논란 좀 비쳤는데 추미애 후보도 또 이재명 대표를 꼽았네요. 근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정치인 그리고 리더로서의 이재명은 국민이 바라는 바를 마음에 담아서 표정에 우러나오고 그것이 읽히니까 멋져 보인다. 오, 이거요. 김철현 교수님, 이거 뭡니까? 이게 극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일단 그냥 제가 볼 때 뭐 정치인으로서 예. 그냥 뭐 이재명 대표 어쨌든 민주당의 대표니까요. 예. 뭐 그런 식의 나름대로 평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 여성 후보들에게도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차은우 둘 중에 나왔냐 하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선택할 걸로 보이거든요. 또 다 한동훈 이렇게 답을 할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거 너무 정치가 어느 정도 언제부터 유머가 좀 사라졌는데 예. 저는 정치를 너무 다큐로 받을 이유는 없다. 아니 유머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겁니까? 예, 뭐 이 정치에서도 보면 여야 간에 지금 서로 화내고 이렇게 서로 욕하는 좀 약간 극단적인 정치를 보이고 있는데 전 정치권 내에서도 이제는 조금 유머가 좀 필요할 때라고 보이거든요. 저한테도 물어보면 저는 한동훈 뭐 차은우 사이 누구냐 그러면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안 물어봤어요. 아니 아직 안 물어봤는데 바로 한동훈이라고 답을 하시는군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마 저 모습이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도 저런 비슷한 어떤 연애 프로그램 나갔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리를 한번 웃고 저는 좀 유머가 있으면 예. 그나마 정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큐로 받을 필요는 없다. 너무 진지하고 너무 엄숙하다 이런 느낌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러면 조상호 변호사께 그래도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 이재명 대표가 더 잘생겼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또 보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른바 후광 있고 뭐 발광 효과가 있고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저도 이렇게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차은우 그분하고 인물을 비교할 때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당의 대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역할들이 굉장히 나름 훌륭하게 당을 잘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발언을 그 인물 비교론을 통해서 그냥 설명한 거지. 그걸 뭐 진짜 물리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이렇게 미의 기준에 따라 봤을 때 압도적이다 뭐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 차은우 씨의 팬클럽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아무튼 일각에서는 아무튼 그게 이거 유머로서 봅시다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좀 약간 아부성 아닙니까? 약간 또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아무튼 이런 거는 뭐 바라보는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후보, 추미애 전 장관이 앞서서도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는데 여기서 또 이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시킨 진짜 공신은 사실 이거 앞서서도 이런 것도 약간 얘기가 이 소랑설레 있었잖아요. 추미애 문재인. 고르라고 하니까 그건 뭐 정직해야지 2번이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짜 공신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기남 교수님, 이건 다큐가 아니라 약간 좀 이건 좀 진지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뼈에 사무친 발언으로 들려요 저는. 뼈에 사무쳤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받았습니다. 받고 사실 추미애 장관은 대권에 대한 꿈도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 과정에서 무너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뼈에 사무쳤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자, 추경 갈등 와중에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본인이었는데. 본인이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져야 될 자기 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 저는 볼썽사납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 이를테면 당내 어떤 과정에서 보면 친문, 친노, 뭐 친명 이런 어떤 계파 분류가 있는데 오히려 당내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 행위로 보여집니다. 지금 추미애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얘기한 이유가 또 있거든요. 추가적인 설명도 내놨는데 그 화면에 좀 있어요. 요건 정혁진 변호사가 좀 봐주시는데 6단계 건너뛰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검찰총장 발탁했다.
그런 점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나. 문재인 전 대통령 탓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역진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검증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합니까? 제가 봤을 때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 누굽니까? 제 기억으로는 최강욱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서 이렇게 괜찮습니다라고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려니 하고 하지 대통령이 뭐 만기 친남을 갖다 다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저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사람은 예.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나가가지고 그 후보가 돼가지고 뭐 법인카드, 대장동 뭐 해가지고 온갖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패배한 후보가 누군데 그 말씀이네요. 0.73% 차이로 왜 패배했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180석이었어요. 집권이 여당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정권도 바뀌고 지나갔는데 아직도 전직 대통령 얘기하면서 누구 탓이냐 이 얘기가 나와서 좀 전해드렸습니다.